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봅시다. 마하연 묘길상. 그렇죠? 그다음 앞문제 넘어디어. 그래서 지금 화자는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를 다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 여정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에서 외나무 낡은 다리를 지나 불정대에 오르니, 그래서 불정대에 최종적으로 도착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그래서 천길 낭떠러지 같이 높은 벽을 이제 허공에 세워두고, 은하슈 한 구비를, 자, 은하슈 동그라미 칩시다.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바로 12폭포를 비유한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풍물이 막 떨어지는 건 어때? 물보라가 막 그 하늘에 날릴 거고, 그 물보라가 어때? 햇빛이 비춰서 반짝반짝 빛나니까 마치 뭐다? 은하수 한 마디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걸어놓은 것 같구나, 이렇게 화자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폭포를 은하수에다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마디마디 버여내어 잘라내어서, 자, 실같이 풀켜 있어. 실처럼 풀어져 있고 배같이 걸었으니, 천처럼 걸어놨으니 라는 거야. 자, 우리가 옷을 가까이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 어때? 한 올 한 올 실이 보이잖아. 그치? 근데 멀리서 보면 한 덩어리의 천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화자가 어때? 바로 만폭동 폭포를 가까이서 봤다 멀리서 봤다 실처럼 풀어져 있다는 거야. 그치? 가까이서 보니까 물줄기 하나하나가 마치 실타래처럼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경, 가까이서 본 풍경을 나타내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멀리서 바라보니까 어째 마치 한 조각의 천처럼 이렇게 걸려있더라는 거죠. 바로 원경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는 둘 다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같이 풀어져 있고 천처럼 걸어져 있으니 도경 12구배 내보배는 여럿이라. 그래서 도경이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 그림책에는 이 이름이 12폭포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줄기가 12구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2폭포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책에는 12구비라고 그려져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쵸? 자, 니덕션. 자, 니덕션은 바로 이태백 혹은 줄여서 200이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같은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부 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중국에는 대표적인 시인 하면은 지금도 사람들이 두 명을 딱 꼽아요. 알겠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태백, 이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두보는 별명이 시성, 시를 쓰는 성인이라고 불리고, 이태백, 이백은 시선, 시를 쓰는 신선이라고 불려요. 알겠죠? 그 이유가 두 사람의 시풍이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두보는 이 두 사람은 시대는 똑같아요.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그 소설 삼국지 알지? 그치? 유비관우, 장비관우 삼국지 알죠? 그쵸? 그 삼국지가 있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막 전쟁이 한참 일어나던 그런 시절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두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시를 쓰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가족과 백성들을 걱정하는 그런 시를 많이 썼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를 쓰는 성인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태백은 자연을 떠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를 많이 썼어. 그래서 시를 쓰는 신선이라고 해서 이태백을 시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니덕션은 바로 이태백을 나타내는 이, 그렇죠? 그 다음에 신선을 나타내는 선자를 써서 이태백을 신선에 비유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덕션 이태백이 이제이션 지금 있어서 고쳐 의논하게 되면, 다시 의논을 하게 된다면
여산이 여기도 낮단 말 못하려니 여산이 여기보다 낮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자, 일단 자, 리덕션부터 여기까지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표시했어? 넋이 나간 표정이야. 큰일이네. 그렇지? 자, 여기서 지금 이 여산이 여기 도곤할 때에서 도곤은 뭐뭐보다라고 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렇죠? 철수는 나보다 키가 크다라고 했을 때 나랑 철수를 비교하잖아. 그렇지? 그때 쓰는 바로 보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태백의 시 망여산 폭포를 인용한 구절이에요. 알겠죠? 이태백의 시 중에 망여산 폭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태백이 여산 폭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산이, 즉 여기서 말하는 여산은 사실은 뭘 나타낸다? 여산 폭포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여산 폭포가 여기는 바로 어디야?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은 무슨 폭포? 여산? 화자가 있는 곳. 여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라니까. 좀 전에 했잖아. 여기서 지금 화자가 와 있는 폭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시비폭포라고 했잖아요. 큰일이네 지금. 정신줄 완전히 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집중 잘 해야 돼요. 이 작품일수록. 알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어렵게 내면은 아이들 다 죽이는 게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시비폭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뭡니까? 여산 폭포가 여기보다 낮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시비폭포가 여산 폭포보다 더 어떻다? 그치. 그래서 인용을 함으로써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금강산의 시비폭포가 중국의 여산 폭포보다 낮다를 얘기하는 거고, 역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다? 금강산 시비폭포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됐죠?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 접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낮단 말 못하려니 있었던 여기까지가 바로 본사 1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본사 1 부분이고, 본사 1 부분에서 여행한 곳은 바로 어디냐면 내금강, 즉 금강산을 유랑한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금강산은 우리나라 이제 강원도 쪽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강원도 태백산맥이 금강산의 한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이렇게 동해바다가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작은 산들도 막 이렇게 있고,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요 안쪽 부분, 내륙 지방을 지금 여기까지 여행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자는 어디? 바로 여기 바다 쪽. 바로 해금강 혹은 외금강이라고도 해요. 알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두 개는 좀 다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금강이 정확하게는 이쪽이 이제 외금강이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바다에
그 금강산 산줄기가 이제 섬처럼 이렇게 막 이어져 있거든요. 알겠죠? 요 부분은 우리는 해금강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자는 바로 내륙 지방인 내금강에서 바닷가 지역인 외금강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게 본사 1까지가 내금강 내륙 지역이었고 본사 2부터가 바로 외금강 바로 바닷가 쪽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알겠죠? 자, 본사 1에서 본사 2로 넘어가면서 공간이 이동을 합니다. 바로 내금강에서 외금강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화자의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내금강에서는 주로 무슨 내용을 얘기했어요? 아까 앞에서는 임금이 그립고 나라가 걱정되고, 그치?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막 이런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금강 쪽에서는 이제 바로 뭐다? 바로 자연에 예찬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외금강으로 이동하면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이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해석을 선생님이 손으로 쳐놓더니 해석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본사 2로 넘어가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봅시다. 산중을 매양보랴. 그쵸? 산속을 계속 볼 것이냐? 동해로 가자사야. 동해 바다로 가자꾸나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산중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내금강 지역이고, 다음 동해가 바로 외금강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남여 완보하야. 자, 남여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타는 그 지붕 없는 그 가마를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요런 그 가마에 사람이 가마꾼이 이렇게 들고 있고 여기에 의자를 요렇게 놔가지고 관리가 요렇게 타고 가잖아. 그치? 바로 요걸 남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마는 뭐야? 여자가 타는 거는 요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막혀 있잖아. 그치? 근데 안 막혀 있고 이렇게 뚫려 있는 가마를 관리가 타는 남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남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화자의 신분이 바로 뭐다? 바로 관찰사라고 하는 거를 또 한 번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관찰사가 탄다는 이 수레를 완보하여 천천히 이제 몰아서 산영루에 올라가니, 자, 그래서 산영루로 이동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고개를 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영루에 오르니 영농몇 개와 수성대교는, 자, 영농몇 개는 각가지 뭡니까? 맑게 흐르는 물소리를 얘기를 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수성대교는 각가지 소리로 우는 새들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보면 조가 아니라 듀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치? 그죠? 이것도 역시 뭐다? 요거는 하나 써놓읍시다. 바로 국외음화가 사용이 되지 않았죠. 이런 점들도 중세국어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중세는 국외음화, 원순모음화, 그 다음에 그 두음법칙 이런 게 다 적용이 안 됐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현대는 조잖아, 조.
디귿이 요를 만났을 때 이로 시작하는 이게 이중모음을 만났을 때 그치? 원래 지읒으로 변하는 게 구개음화인데 예전에는 구개음화가 지호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맑게 흐르는 시냇물과 갖가지 소리로 우는 새들은 이별을 원망한대. 지금 이별을 원망하는 사람은 물과 새입니까? 화자입니까? 이별이 지금 싫은 사람은 산에서 떠나기 싫은 사람은 사람. 누구? 사람 중에서도? 화자? 정철. 그치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바로 뭐다?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는 네. 자, 요 두 줄, 그쵸? 두 줄에서는 바로 뭐다? 금강산을 떠나는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치? 여기서 지금 뭡니까? 이별을 원망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자기가 한편으로는 이 산을 떠나기 싫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사람 마음은 간사하죠. 그쵸? 자, 바로 마음이 획 바뀝니다. 보도록 합시다. 전기를 떨치니, 그래서 관찰사를 나타내는 깃발을 쫙 펼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5가지 색깔의 깃발이 펄럭거리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고각을 섞으니, 자, 북과 피리를 섞어서 부니, 바로 청각적 이미지죠. 그쵸? 자, 그랬더니, 해운이 다 걷는 듯, 바로 바다에 떠있는 구름이 다 거치는 듯, 그쵸? 바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요 두 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동해바다로 가는 상쾌함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여러 가지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뀐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각을 섞어보니 바닷가 구름이 다 거치는 듯 명사길 리은 말이 맑고 깨끗한 모래에 익숙한 말이 취션을 빗기시어. 자, 해석을 보면은 풍경에 취한 신선을 싣고 있대. 그치? 근데 지금 술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임금. 임금? 이 아니. 누구? 관찰사. 그치, 화자 자신이잖아. 그치? 그럼 정철 자신을 역시 뭐에 비유했다? 풍경. 모래. 시선. 신선에 비유했잖아. 그치? 어이 큰일 났네 이거.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 자신을 역시 신선에 비유했죠. 이렇게 신선, 옥황상제 이렇게 나오는 사상을 도교 사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는 화자 자신인 거죠, 이거는. 그치? 그치? 지금 풍경에 취해 있는 사람이 화자 자신이잖아, 그치? 근데 자기를 취한 신선이라고 칭했으니까 자신을 신선에 비유한 거잖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치? 그래서 그 깨끗한 모래에 익숙한 말이 그 자연의 풍경에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실어서 바다할 곁에 두고, 그치? 자, 바다할. 자, 여기 또 여기 빈 칸에다가, 빈 페이지에다가 하나 써봅시다. 알겠죠? 자, 바다할이라고 하는 것은, 할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 원래는 바다, 히읗, 더하기, 목적격 조사, 알. 요게 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R은 목적격 조사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바다의 모양이 좀 희한하죠. 뒤에 뭐가 붙어 있어? 히읗이 붙어 있지. 그렇지? 이거를 우리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히읗 종성 체언은 특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그치?
정신 차려야 돼, 알겠지? 그쵸? 자, 히읗 종성체어는 첫 번째, 히읗이 발음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히읗이 위치할 수 없는 경우. 그쵸? 즉, 이거는 바로 뭐다? 히읗 종성체언 뒤에 예사 소리가 아닌 자음이 오는 경우죠. 자, 이때는 히읗을 생략합니다. 알겠습니까? 히읗을 그냥 생략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닷길 하면 어때? 그냥 히읗 생략하고 바닷길 하면 안 되는구나. 바닷물 하면 어때? 바다에서 히읗을 그냥 생략하고 뒤에 그냥 물 하고 붙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그쵸? 자,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없는 경우, 즉 초성이 뭘로 시작하는 거? 음가가 없는 이응인 경우잖아요. 그쵸? 그치? 이때는 바로 뭐다? 히읗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을이라고 하는 알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초성이 이응으로 소리가 없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할이 된 거예요. 히읗이 와서.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예사 소리, 즉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그쵸? 인 경우,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과 히읗을 축약을 해서 거센 소리로 표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다와 길이 합쳐지면은 원래 바다길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 히읗 종성체언의 흔적은 현재도 남아있어요. 알겠습니까? 동물들의 남자, 여자를 나타낼 때 우리는 뭐라고 해? 남자 동물, 여자 동물을 뭐라 그래요? 남자 동물을? 남자 동물을 뭐라 그래? 수컷. 그치. 여자 동물을. 컷. 그치. 원래는 수 더하기 것인데 갑자기 뭐가 돼? 수컷이 돼. 암 더하기 닭인데 뭐가 돼? 암탉이 돼. 얘네가 갑자기 컷, 탁 이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암수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히읗이 위치해 있다. 즉 얘네들이 원래 옛날에는 뭐였다? 히읗 종성체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히읗 종성체언을 그 표기하는 방식은 이렇게 있으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바다할 곁에 두고, 그래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해당화가 핀 길로 들어가니, 백구야 나디 마라, 백구야 나대지 마라, 그렇죠? 날지 마라. 내 벗인 줄 얻지 않으냐라는 거. 즉 흰 갈매기랑 자기가 뭐다? 벗, 친구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 말은 갈매기랑 나는 어떻다? 동급이다, 같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라 일체 경지를 나타내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전 작품 중에, 그것도 양반이 쓴 작품 중에 백구가 등장하면은 90% 이상의 확률로 무라일체를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백구야 날지 마라, 내 친구인 줄 얻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금난굴 돌아 들어가서 금난굴에 돌아 들어가서 총석정에 올라가니 총석정에 오르니 그치? 쫙 펼쳐. 일부러 쌤 사진도 막 집어넣었는데 그치? 그죠? 자, 그래서 금난굴에 돌아 들어가서 총석정에 오르니 배곡루 남은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자, 선생님이 옆에 지금 사진을 뭡니까? 실어놨어요. 그죠? 지금 사진에 보면 저게 무슨 산이다? 무슨 봉우리다? 사진에 총석정에서 시상품 사선봉. 큰일이네 이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그치? 자, 지금 바로 뭐다? 요건 지우자. 요거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사선봉을 비유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부러 선생님이 사진을 실어 놓은 거예요. 옆에 보면. 알겠죠? 그럼 어때? 지금 사선봉의 모습이, 봉우리 모습이 사진에 딱 보면 알겠지만 마치 뭐야? 우리 그리스 로마 신전에 나오는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잖아. 그치? 그치? 근데 실제로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이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모습 보니까 그 봉우리 모습이 어때? 너무 신비로울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이걸 뭘로 표현했다? 바로 배곡루는 원래는 뭐냐면 옥황상제가 기거하는 궁궐을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사선봉을 옥황상제의 누각의 기둥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배곡루에 남은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공슈의 성령인가? 자, 공슈는 중국 고서에 나오는 굉장히 솜씨가 뛰어난 대장장이를 가리켜요. 알겠죠? 우리가 저번에 그 삼인곡 할 때 편작이 열이오다 이 4명을 어찌하리 했잖아. 그치? 여기서 편작이 뭐야? 사실은 뛰어난 의사를 대신해서 표현한 이야기라고 했었죠. 그렇죠? 공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뛰어난 대장장이를 나타내고 그럴 때 여기서 쓰인 표현법은 대유법이 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공슈라고 하는 뛰어난 대장장이, 공슈처럼 뛰어난 대장장이가 와서 성스러운 솜씨를 부렸는지 아니면 귀부로 귀신이 자신의 도끼로 다듬었는지 그만큼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사선봉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영탄의 표현이 쓰인 겁니다. 물어보는 것 같다고 해서 서리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여 육면은, 자, 육면은 바로 육합을 나타내고 이것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굳이 6개의 면은 무엇을 상토던고 무엇을 형상화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선봉에 마치 오묘한 자연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 같구나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정신 좀 차리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물론 어려운 작품인 건 이해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힘들어도 일단 들어야 돼. 일단 듣고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면은 본인께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교 1등 하는 애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고성을 난 저만 두고, 그래서 고성은, 그 고성 지역은 저기 두고 사빌포를 찾아가니, 그렇죠?
자, 이제 3일포 지역으로, 여기는 이제 그 모래사장 같은 곳이에요. 알겠습니까? 바닷가에. 그래서 3일포를 찾아가니 단셔는 완연하되 4명의 신선, 즉 사선이 썼다는 붉은 글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선은 어디 가니? 그래서 사선은 4명의 신선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4명의 신선을 추모하는데, 자, 일단 봅시다. 예사을 머문 후, 일단 밑줄 칩시다. 자, 이 지3일포 이름이 보면은 3일이잖아. 그치? 그치? 이게 무슨, 뭐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냐면은, 신라 시대에 4명의 화랑이 있었대요. 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신선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신선이 된 4명의 화랑이 이 3일포에 와서 3일 동안 머물렀대요. 알겠지? 그래서 이름이 3일포인 겁니다. 알겠죠? 사흘이라고 해서 요즘 애들이 사흘 하면은 4일이요 하는데 4일 아니에요. 사흘은 3일을 얘기해. 4일은 나흘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흘을 머물렀다. 바로 사선이 여기서 머물렀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방금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3일포 지명의 유래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3일 동안 머문 후에 어디로 또 머물고 있는가? 선유당 영랑호 거기에나 누가 사선이 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주체가 사선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화자가 간 게 아니라 사선이 여기 갔는가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화자가 간 게 아니니까 여정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유당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청강령 망고대에 몇 곳에 앉았던가? 그래서 몇 곳에서 지냈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3일포에서 사선을 추모하고 다음 사선의 행적을 추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됐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니화는 벌써 지고, 자, 니화는 백꽃이에요. 그래서 백꽃이 벌써 졌대요. 그 말은 계절이 언제다? 바로 늦봄이라는 거죠. 아까 화자가 여행을 시작할 때가 바로 뭡니까? 3월이었잖아. 그치? 그럼 지금 화자는 바로 늦봄. 거의 한 5월까지 지금 여행을 하고, 지금 2달 동안은 일도 안 하고 지금 놀러만 다니고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완전 망고땡이지, 그치? 일하라고 보냈더니 여행만 하고 있는 놈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백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 울제, 접동새가 슬프게 우는데 낙산 동반으로 가서 낙산 동쪽에 있는 의상대에 올라앉아. 자, 그래서 의상대라는 곳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일어하니, 그래서 해가 뜨는 일출을 보겠다고 한밤중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상운이 지피는 동, 육룡이 밭에 논 동. 자, 지금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하는 상황인 거야. 바닷물이 물결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직 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근데 해가 이제 뜨려고 빛이 쫙 이렇게 비치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때? 위에 떠 있는 구름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막 상서로운 신비로운 구름이 막 피어나는 것 같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치니까 햇빛이 바닷물에도 이렇게 비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이게 6줄기였나 봐. 그러니까 마치 6마리의 용이 해를 어떻게 떠받쳐서 올리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바로 일출 전의 광경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육룡은 바로, 자, 쌤님이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귀에 못 박히도록. 그치? 고전 작품에서, 양반이 쓴 작품에서 해달 불국성은 누굴 상징한다? 그치? 그러면 육룡은 그 해가 해인 임금을 떠받치는 존재니까 뭘 상징하고 했어?
그치, 바로 얘는 충신을 상징합니다. 임금을 떠받치는 존재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상스러운 구름이 그 뭡니까? 피어나는 듯, 6마리의 용이 떠받치는 듯, 바다 해 떠날 때는 여기서 역시 바다 히읗에다가 그 부사격 조사를 애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 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바다에서 떠날 때는 만국이 일렁이더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해가 이제 서서히 빼꼼 튀어나왔나 봐. 그렇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빛이 쫙 비치면서 온 세상이 마치 일렁일렁거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출 중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천중에 튀더니, 하늘 가운데 높이 뜨니 호발을 헤리도라. 이제 온 세상이 다 밝아져가지고 마치 뭐다? 머리카락을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구나. 온 세상이 그만큼 밝아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일출 후의 모습을 담고 있죠. 됐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바로 요 세 줄. 그렇지? 자, 요 세 줄을 묶도록 합시다. 요게 바로 뭐다? 의상대에서 바라본 일출의 모습을 묘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쉐라. 자, 열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떠다니는 구름을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머물쉐라. 자, 뭐뭐 중세국어에서 뭐뭐 리을 쉐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알겠죠? 이거는 현대말로 하면은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리에도 보면은 붙잡아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선하면 아니 올쉐라. 그래서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리을쉐라는 중세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마도 해가 어디에? 떠도는 구름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는 거잖아. 그치? 그죠? 떠도는 구름은 해를 어떻게 하는 존재야? 그치? 아까 해는 누굴 상징한다? 그러면 해를 가린다는 거는 임금의 눈을 가리는 존재, 바로 어떤 신하? 관역자라기보다는 열구름은 바로 간신을 상징하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바로 요 부분,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쉐라. 이것도 사실 독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알겠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태백의 시 등금릉 공황대라고 하는 시의 구절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여기서는 이제 그걸 이실직고 해. 시선은 어디 가고, 그죠? 바로 이태백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나만 나니. 그래서 해타는 바로 좋은 글귀라는 뜻이고, 이 해타는 바로 뭐다? 위에 있었던 바로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쉐라. 요 구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글귀만 남았으니 천지간 장안기별,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온 굉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할셔이고 자세하게도 적혀 있구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즉 바로 뭐다? 그 옛날부터 이렇게 간신들의 모습을 알고 이렇게 비판해 놓으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사양현산의 척죽을 눈이 밟아. 그래서 사양현산에 있는 철쭉꽃을 잇따라 밟아서, 알겠습니까? 자, 우계지륜은 바로 신선이
타는 수레를 나타내요. 신선이 탄다는 깃을 단 수레를 우계지력이라고 해요. 알겠지? 근데 지금 수레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선? 지금 신선이 이동하고 있어요? 이걸 전체의 핵심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지. 지금 정철이 지금 자기가 수레를 타고 있는데 자기가 탄 수레를 뭐에 비유했다? 신선이 타는 수레에 비유했어. 그럼 그 수레 타고 있는 자신은 뭐다? 그렇지. 바로 여기서도 뭐다? 화자 자신을 신선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도교 사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알아둬야 돼요. 이 작품의 어쨌든 전체적인 주체는 화자 자신입니다. 상위인국이나 송미인국처럼 임금 보고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서 여행하고 있고 내가 직접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동하고 있는 사람도 화자 자신인 거야. 근데도 지금 자신을 계속해서 뭐해? 신선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뭡니까? 태평성대를 이뤘던 그런 그 관리에 비유하고 막 스스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잡곡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그래서 경포호수로 내려가니, 그렇죠? 자, 심리빙화는 심리에 걸쳐 펼쳐진 그 하얀 깨끗한 천을 다리고 고쳐 다려. 그래서 다리고 계속 다리니까 천이 빡빡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만큼 경포의 물결이 어떻다? 그렇지, 평평하고 잔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심리빙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포호의 맑고 잔잔한 물결을 비유한 표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심리빙환을 다리고 고쳐 다려 장송물은 속에 큰 소나무 울창한 속에 그렇죠? 슬카장 펴져시니 실컷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자도잘샤 모래랄 해비로다 해서 물결이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바로 물 밑에 있는 모래를 직접 헤아릴 것 같구나. 그만큼 경포의 호수의 물이 맑고 잔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고주 헤라마야. 자, 경포호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강원도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알겠지? 사실 경포호수는 사실 이렇게 생긴 지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떠내려가면서 여기에 지금 계속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경포호수 가운데는 조그마한 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정자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알겠습니까? 좀 크게 늘려줄까? 그러니까 경포호수가 약간 요렇게 생겨있는 요런 지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동하기 편하게 다리를 요렇게 놨고 여기는 물 가운데 조그만 섬 같은 게 있어서 위에다가 정자를 요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조그마한 배를 타고 요 정자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고주 해람 하야 작은 배를 띄워서 그렇죠? 정자 우회에 올라가니 자 여기서 우회 밑줄 칩시다. 그렇죠? 밑줄 쳤습니까? 자 우회도 옆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우회도 바로 뭐다? 우히읗 더하기 에 얘도 역시 위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히읗은 당연히 옆에 히읗이 있으니까 얘도 무슨 체험? 종성체험. 그렇죠. 히읗 종성 체험이 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강문교라는 다리 넘은 곁에 바로 요 다리죠. 그렇죠? 그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여기 옆에는 지금 다 뭐가 펼쳐져 있어? 동해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바로 큰 바다가 바로
거기로구나라는 거. 그럼 여기서 대양은 바로 동해 바다를 나타내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다 합시다. 조용한다 이 기상. 바로 조용하구나 이 기상. 조용한 거는 동해 바다일까 경포호수일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용하다 이 기상은 바로 경포호의 정밀미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적인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활음한다 저 경계. 쫙 끝이 보이지 않게 넓게도 펼쳐져 있구나 저 경계. 그럼 넓게 펼쳐진 거는 경포호수야 동해바다야? 동해바다. 그치. 그러면 활음한다 저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얘는 동해의 광활미를 나타내죠. 우리가 넓게 펼쳐진 땅을 광활한 땅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광활미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해석에는 여기 일부러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알겠죠? 이거 선생님 일일이 다 쳐서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용하구나 경포의 이 기상, 광활하구나 동해의 저 경계, 이도곤 갖춘 데에서 여기서 도곤도 역시 뭐뭐보다 라는 비교 부사격 조사죠. 그래서 이보다 가장돼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더 있다 없다? 그치. 바로 경포가 모든 걸 갖췄다.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치?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홍장고사랄 헌사타하리로다. 그래서 홍장의 옛 이야기가 야단스럽다고 하겠구나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것도 홍장고사는 옛 고사, 옛날 이야기를 인용해 온 겁니다. 알겠죠? 자, 이 강릉대도호에 한 가지 이제 이야기가 더 내려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지역에 어떤 이제 양반 가문의 자제가 있었대요. 알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유명한 기생 중에 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열렬히 사랑했나 봐.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춘향전의 이도령처럼 자기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발령이 나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떠나가니까 아들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홍장이랑 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이 그 남자의 친구들이 이제 장난을 하나 꾸밉니다. 지금 몰래카메라를 하나 꾸며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남자한테 갑자기 가서 뭐라고 하냐면 홍장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뭡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다니까 굉장히 충격이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너를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가 좀 위로해줄게 하면서 여기 그 경포호에 배를 띄워놓고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대요. 알겠죠?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홍랑이 선녀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샥 나타나니까 남자가 깜짝 놀랐고 나중에서야 이제 이게 친구들의 장난인 걸 알고는 이제 홍장과 함께 즐기면서 그 밤을 보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바로 홍장고사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화자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뭐다? 홍장과 남자와의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술 먹고 놀았다라고 하는 옛 이야기가 전해진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이 경포가 매우 어떻더라? 잔잔하고 조용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야기는 너무 막 밝고 시끄러운 이런 이야기였던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내가 이 경포에 오니까 분위기가 어때? 너무 조용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바로 뭐다? 경포가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경포호의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고사를 인용하여 경포호의 조용함을 오히려 부각시켜주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강릉대도호. 그래서 강릉대도 지역에 풍속이 좋으시고 풍속이 좋구나라는 거죠. 왜 풍속이 좋은지 보도록 합시다. 절효 정문이. 절효 정문은 뭐냐면 지조와 절기를 지킨 사람, 그 다음에 효도를 충실하게 한 사람을 나라에서 기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정문이라고 하는 걸 세워줬어요. 집 앞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집들 보면은 집이 요렇게 기와집이 막 이렇게 몇 채가 있는데 여기 집이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쌓였을 때 집 앞에 요런 기둥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야. 알겠지? 이게 바로 이 집에 뭡니까? 연료 내지는 효자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임금이 내리는 표시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런 절효 정문이 지조와 절개를 지킨 여인과 연료와 효자를 나타내는 정문이 골목골목마다 펼쳐져 있대. 그 말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 모두가 어떻다? 굉장히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효도를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효 정문이 골목골목마다 펼쳐져 있으니 비옥 가문이 바로 태평성대가 이제도 있다 할다 지금도 있다고 하겠구나. 누구 때문에? 성찰. 그렇지, 자기 때문인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도 역시 바로 자신의 성정을 과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진주관 죽서루 50천 날인물이. 자, 그래서 진주관 죽서루에서 50천이라고 하는 냇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야. 실제로 지금도 이 죽서론이 있어요. 가면은 그 정철의 관동별곡이 이제 그 경판에 새겨져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직접 가봤는데 되게 풍경이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진주관 죽서루에서 보니까 50천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동해 바다로 이제 그림자를 담아서 물이 흘러가더라는 거야. 알겠죠? 그랬더니 화자는 뭐랍니까? 차라리 한강의 목멱에 닿이고죠. 그래서 한강의 목멱에 닿게 하고 싶구나라는 거야. 왜? 한강에 누가 사니까? 성찰. 정철이 한강에 살아? 한강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임금한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연군지정에 해당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왕정이 유한하고 왕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명령이 유한하고 존재하고 풍경이 못쓸미니 풍경이 실증나지 않으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드디어 화자의 내적 갈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즉 바로 뭐다? 마음 한편으로는 지금 임금이 명령했으니까 공적인 임무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풍경이 실증이 안 나는데 그 말은 계속해서 뭘 하고 싶다? 일 안 하고 여행하고 싶다는 거야. 2달 동안 여행해놓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공과 사의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관원으로서의 임무 vs 그치? 그 다음에 개인적 욕망 요 사이에서 지금 화자는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으로 맡은 임무가 그 관원으로서의 명령이 남아있고 풍경이 실증나지 않으니 유리도 하도 할샷 즐거움도 많기도 많구나 객수도 둘 데 없다. 나그네 마음도 둘 곳이 없구나. 여기서 나그네는 바로 누구를 나타낸다? 성찰. 그치. 바로 여기서 나그네는 화자 자신이죠. 즉 나그네는 떠도는 존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화자의 마음이 어떻다? 나그네처럼 갈팡질팡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객수도 둘 데 없구나.
성사를 띄어내요. 그래서 신선의 배를 띄어서 두로 향하사 할까? 북두칠성으로 향할까? 선인을 찾아요. 사선을 찾, 네 명의 신선을 찾으러 단혈에 머무살까? 단혈도 신선이 산다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화자가 유체이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알겠죠? 즉 어떻게 보면 갑자기 신선이 돼서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천근을 못 내보아 하늘의 끝을 끝내보지 못해 망향정에 오른 말이, 그래서 지금 화자는 망향정으로 올렸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망향정에 오르니, 자,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라는 거야. 그렇지? 지금 바다 밖은 하늘이다. 하늘 밖은 무엇이냐? 앞말에 끝말이 뒷말에 뭐가 되고 있어? 첫말이 되고 있잖아.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 우리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다는 걸 똑같잖아. 그렇지? 이러한 표현법을 바로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이왕에 도산 12국에 나오죠. 그죠? 도산 12국에 보면은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 그치? 고인을 못 빼거든 여던길 앞에 있네. 여던길 앞에 있거든 안이 열고 어떠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인도 못 본다는 말이 중장의 첫말이 되고, 그쵸? 중장의 끝말이 뭡니까? 고인도 나도 고인 못 빼. 그래서 고인 못 뺀다는 말이 끝인데 이 말이 다시 또 중장의 첫말이 돼서 고인을 못 빼도 여던길이 앞에 있죠. 여던길이 앞에 있는 게 또 첫말이 돼서 여던길이 앞에 있거든 안이 열고 어쩔 것인가 해서 연쇄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앞말의 끝말이 뒷말의 첫말로 이어지는 걸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바다의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알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일망무제 라고 합니다. 알겠죠?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가뜩 노한 고래. 자, 선생님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해서는 다 풀이를 해놨어요. 그렇죠? 가뜩이나 노한 고래. 같은 파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건 전부 다 뭘 비유했다? 파도를 비유했다. 이렇게 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파도가 팍 치는 게 마치 뭐다? 고래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날뛰는 모습 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뜩이나 화가 난 고래. 누가 놀래켰길래, 그쵸? 붉은이 뿜건이 어지럽게 구는가? 라는 그래서 파도가 막 치는 모습이 마치 고래가 막 지랄 발광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은산을 꺾어내어서, 자, 파도도 치니까 막 물보라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막 팍 쳐가지고 반짝반짝하고 빛나니까 마치 은산을 깎아가지고 온 세상에 마치 은가루를 뿌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산을 꺾어내어서 육합에 나리는 듯, 육합은 온 세상이 돼서 온 세상에 내리는 듯. 5월 당천에,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사람 여행이 언제 시작했다? 4월달. 그치. 근데 지금 언제까지 여행한다? 5월. 그렇지. 2달 동안 여행하고 있는 놈입니다. 알겠죠? 1일하고 8하고 보냈더니, 그치? 자, 그래서 5월 당천에, 5월 맑은 하늘에, 큰 넓은 하늘에, 백설은 무사하고 흰 눈은 무슨 일인가? 진짜로 흰 눈이 내리는 거야? 아니죠. 역시 이것도 뭐야? 파도에 물보라가 촥 치는 거를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본사 2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외금강 플러스 관동 8경이라고 해서 관동 지역의 8개의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관동 8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동 8경을 유람한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결사 부분인데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도 벌써 다 된 데다가 여기서 더 이상 했다가는 아마 머리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 표정이라서. 그래서 대신에
쌤이 그 뒤에 보면 문제를 좀 많이 실어놨어요. 150문제 실어놨어요. 알겠지? 근데 본사에 관련된 것까지만 푸세요. 결사 부분에 관련된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거의 한 100문제 정도 줄어들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시간에 그 뭡니까? 쌤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해석 시험 볼 거예요. 관동별국은 해석 배우면 난이도가 확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쌤님이 일부러 풀어서 이렇게 다 해놨잖아, 가로로. 그치? 요거 그대로 달달달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해하기 정말 쉬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해석하는 거 분명히 쌤님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진짜 수업 다 끝나고 결사까지 다 끝나고 알겠죠? 그래서 결사까지 다 끝나면은 그 해석 암기는 무조건 시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미리 조금씩 외워둬야지 나중에 한 번에 다 외우는 게 부담스러울 테니까 미리 외워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결사 부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세국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중세국어 부분 들어갈 거니까 대신에 학교에서 아마 중세국어를 하면은 프린트 많이 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어떤 지문들 프린트하는지 사진 찍어서라도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무조건 보내세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일요일 아침에 와서요. 아침은 안 돼. 선생님 수업 있어. 클리닉 얘기하는 거잖아. 올 거면 일요일 날 한 5시쯤 와야 돼.